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잠깐 들르게요.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전화를 끊더군요. 전화를 끄는 손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괜히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겪어온 일들이 있었기에 좋은 얘기일 리 없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표정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들은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눈치를 보며 서 있었고 며느리는 아예 제 얼굴을 보지도 않았어요. 찬바람이 부는 듯한 침묵 속에서 저는 일부러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차려줄까?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할 얘기 있어서 왔어요. 그 말에 남편도 거실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왔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분가하려고 해요. 아파트를 좀 알아봤는데 계약금이 좀 부족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저는 말없이 아들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준비해온 말처럼 바로 이어서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아이도 생각 중인데 아무래도 지금 집에서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공간도 그렇고 생활 리듬도 다르고. 그 말투, 그 눈빛, 예의 바른 말 사이사이로 숨겨진 속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더는 같이 못 살겠다는 단호한 의지. 결국 본심은 집을 나가고 싶다는 거였고, 그걸 위한 돈을 우리에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묻더군요. 얼마가 부족한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9천만 원 정도야 대출이랑 보증금 땡겨봤는데 그 정도가 모자라더라고요. 9천 그 금액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돈이 아닌데 어떻게 저리 덤덤하게 부탁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 계획은 뭐니? 그 돈을 우리가 그냥 주면 끝이야?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당연히 나중에 갚을게 형편되면 조금씩이라도. 그 말에 남편의 이마가 찌푸려졌습니다. 그러고도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지금이야 힘들어도 아이 낳고 자리 잡으면 천천히라도 드릴 수 있어요. 어차피 부모님 돈이잖아요. 언젠간 저희한테 돌아올 돈인데. 그 말에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너희 생각이니? 우리 돈은 결국 너희 거니까 지금 땡겨 쓰겠다는 거야? 아들은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희가 우리한테 돈을 부탁하는 거야? 아니면 요구하는 거야? 말은 조곤조곤하지만 결국 지금 안 주면 못 나간다는 거잖아. 그제야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분이 아들 부부와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제가 태어난 곳은 경상북도 구미였습니다. 큰 도로에서 한참 안쪽으로 들어간 가파른 언덕배기 동네, 그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동생 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저희 집에는 늘 어머니의 그림자와 고단한 숨소리만이 가득했어요. 새벽같이 나가서 도시락 공장에 다니시고 돌아와선 곧바로 동네 부잣집 청소일까지 나가셨죠. 그런 어머니를 대신해 제가 어린 동생들을 챙기고 밥을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집이라고 하기엔 허름했고
가난하다는 말도 입에 올리기 미안할 정도의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웃을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설날이면 꼭 해주시던 동태전, 텔레비전에서 하는 주말 드라마를 보며 다 함께 웃던 순간들, 다락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밤하늘을 보며 꿈을 꾸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하면 제겐 참 따뜻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힘들면서도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건 꿈도 꾸지 못했고 바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서서 전자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고 손이 조금만 느려도 반장이 쏘아붙였습니다.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기도 했어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어머니께 시장에서 장을 마음껏 보시라며 봉투째 드렸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시던 얼굴이 지금도 선합니다. 남편을 만난 건 24살 때였습니다. 친구의 생일 모임에서 처음 봤는데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눈이 가더군요. 한 번은 퇴근길에 비를 맞으며 집에 가는데 우산을 건네주며 아무 말 없이 떠나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몇 번 더 만나며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문제는 곧바로 생겼습니다. 남편 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전화가 왔을 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은 너 같은 아이랑 결혼 못해. 이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고 그 후로도 계속 거절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저를 선택했습니다. 어머니와 싸우면서까지 결혼을 강행했고 결국 시어머니는 결혼식에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양가 가족 중에서도 몇 분만 참석한 조용하고 외로운 예식이었지만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세상 누구도 축복해주지 않아도 제가 원한 사람과 함께 시작한 첫날이었으니까요. 결혼하고 처음 살았던 곳은 서울 외곽의 원룸이었습니다. 부엌과 방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였고 화장실은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죠. 냉장고도 중고였고 소파는 누가 버린 걸 주워다 닦았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만큼은 새 것이었고 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남편은 프랜차이즈 치킨집 주방에서 일했고 저는 홀에서 서빙을 맡았습니다. 함께 일하며 밤낮 없이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중고차 한 대를 샀을 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아들까지 태어나고 나니 이젠 무서울 게 없다고 생각했죠. 육아와 일의 병행은 정말 힘들었지만 아이의 웃음소리에 모든 피로가 씻기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자주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다고 하셔서 집에 모셨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래도 잘해보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방문하실 때마다 음식은 왜 이리 짜냐? 청소는 이렇게밖에 못하냐? 손주는 왜 살이 없냐며 하나부터 10까지 흠을 잡으셨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를 이렇게 키우는 건 무식해서. 그래. 너희 친정에서도 이렇게 키웠니? 순간 머리가 띵하고 귀가 울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니까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니까 참는 게 효도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인내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늘 같은 말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말씀이 좀 세셔 신경 쓰지 마. 저는 그게 더 서운했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느낌, 오히려 저만 민감한 사람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세월이 훌쩍 흐르고 아이는 자랐고 우리 부부도 나름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안 해본 일도 없었어요. 가게에서 배달까지 도맡아 하고 심지어는 새벽 시장에서 재료도 직접 떼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귀엽고 말 잘하는 아이였고 아들도 많이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날은 다 같이 저녁을 먹으며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는데 그게 제 평온했던 마지막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여자친구가 며느리가 되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저와 며느리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려니 했지만 점점 제가 집안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터질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아이가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도 조곤조곤 잘하고 아들에게 살갑게 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사랑이 느껴졌고 저는 괜히 뭉클한 마음에 주방에 숨어서 눈물을 훔친 적도 있었죠.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결국 결혼식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불편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며느리를 조심스레 대해도 며느리는 그게 부담스러웠는지 늘 거리를 두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들 부부가 신혼집을 우리 집 2층에 마련하게 된 건 남편의 제안이었습니다. 아직 집 장만은 무리니 우선 위층에서 살면서 돈을 모으자고 했죠. 평생 열심히 벌어서 빌라 한 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침 저희 위층이 새가 빠져서 비어 있었어요. 저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며느리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2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제가 반찬을 해서 올라갔더니 며느리가 문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반찬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에 담긴 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된장찌개 끓인 김에 조금 덜은 거야. 부담 갖지 마. 그런데 며느리는 고개를 살짝 젖히며 말했어요. 그래도 이제 저희도 가정이니까 저희 방식대로 해보고 싶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만든 선 너머로 제가 내딛는 게 실례인 것 같아 더는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발걸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반찬통 하나 들고도 그렇게 마음이 쪼그라들 줄 몰랐어요. 그 이후부터 며느리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식사하자는 말에도 약속이 있다며 피했고 아들도 눈치를 보는 듯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해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밖에 눈이 쌓이는 걸 보며 저는 장독대 옆 항아리에 김치를 꺼내려다 미끄러졌습니다. 허리를 심하게 다쳐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였죠. 다급히 남편을 부르고 남편이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가까운 데 살고 있으니 혹시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한참 후
아들이 혼자 내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고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가 요즘 감기 기운도 있고 해서 좀 쉬게 했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아들을 홀로 내려보낸 것 자체가 저에게는 상처였습니다. 그저 계단 몇 개 내려오면 되는 거리였는데 그렇게까지 거리두기를 해야 했나 싶었죠. 며칠 뒤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었니?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다면 이야기해줘. 그랬더니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이랑 저 사이에 문제 없어요. 저 요즘 그냥 조금 예민한 것 같아요. 그 말이 오히려 찜찜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데 말투는 차갑고 표정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어요. 예민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지만 그건 제 감정을 무시하는 핑계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의 작은 말투, 표정 하나에도 긴장하게 되었고 점점 제 자신을 검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녁을 먹고 내려오면서 말했습니다. 당분간 위층에 올라오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아내가 좀 불편해.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싫었나 싶었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어요. 아무리 곱씹어도 이유를 모르겠는 게 더 괴로웠습니다. 아들 말대로라면 저는 그저 존재 자체가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결국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냥 거리 좀 두는 게 더 때 괜히 감정 상할 일 만들지 말고. 그 말에 저는 속에서 뭔가 확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남편마저도 제가 외면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절대 함께 못 살겠다고 선언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갈등은 더 이상 조용히 덮고 갈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에게 한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이 집에서 저와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마치 중재하듯 저에게 전했지만 저는 그 순간 단박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이 집안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내라는 이유로 억지로 걸터앉은 타인일 뿐이었어요. 며느리가 위층으로 저를 오르지 말라 했던 날 이후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게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집안 안에서도 눈치를 보고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했어요. 식사 시간에 맞춰 불렀던 아들도 이제는 저녁이 되면 위층에서 조용히 문 닫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제가 끼어들 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살았습니다. 부엌일을 하면 일부러 발소리를 죽여 위층을 오르내렸고 마주치면 어색한 미소 하나만 짓고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건네고 싶어 몇 번 말을 붙이면 돌아오는 건 가식적인 미소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된장국에 넣을 물을 깎다가 칼에 손을 베었습니다. 꽤 깊게 베어 피가 멈추지 않아 반창고를 찾느라 허둥댔어요. 때마침 위층에서 아들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
간신히 부엌에서 손을 움켜쥐고 나갔습니다. 아들아, 혹시 반창고 좀 갖고 있니? 그 말에 아들이 다급히 올라가더니 얼마 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혼자였습니다. 며느리는 안 따라왔고 아들은 봉지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드리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저릿했어요. 그 상황에서도 며느리는 직접 얼굴 한번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투 하나 던져주는 걸로 끝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는데 지나가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희 없는 동안 이 집에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그 말은 분명히 저를 도둑으로 보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되묻지도 못한 채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허락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고 집 주인이 따로 있는 느낌이었죠. 결정적인 사건은 아들 생일날 터졌습니다. 매년 손수 미역국을 끓여 생일상을 차리곤 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미역국을 끓이고 정성껏 갈비찜이며 전까지 준비해서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벨을 눌렀더니 며느리가 문을 열자마자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은 저희끼리 조용히 보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은 고스란히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고 식탁 위에 차려지지도 못한 채 덮개만 씌운 채 남겨졌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옆에 앉아 있다가 물었습니다. 너무 속상하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고여서 대답할 기운도 없었어요. 그렇게 밤을 보내고 다음 날 남편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제대로 이야기 좀 해봐라. 아들과 며느리는 다음 날 아침 내려왔고 작은 식탁 앞에 네 식구가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님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머님은 모든 걸 다 간섭하려 하시고 저희 생활에 끼어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간섭이었니? 정성으로 챙겨준 거였지.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성이 지나치면 강요가 되는 거예요. 저희도 저희만의 방식이 있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는 참았던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나 혼자 뭔 죄야? 뭐라도 잘해보려고 한 건데. 그렇게 밀어낼 거면 대체 왜 우리 집에 들어왔니? 목소리가 떨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나섰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아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말에 남편도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으니까. 각자 신경 끄고 살자. 그 말을 듣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이미 제 자리는 없다는 걸 명확하게 느낀 자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는 위층 문을 거의 닫고 살았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한번 보이지 않았고 제가 마련한 음식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갈등은 극에 달했고 이제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거부당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불편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싫었던 겁니다. 저는 그냥 그 집에서 불청객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가족은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남보다 더 먼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난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지금은 여전히 그 집 아래층에 살고 있습니다. 위층과는 왕래도 없고 연락도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처음엔 위층에서 나는 발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이제는 무뎌졌습니다. 다만 그 무뎌짐이 익숙해진 게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저를 그들 삶에 끼워 넣으려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매달리지도 않고 일부러 찾지도 않습니다. 명절이 와도 위층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생일도 그냥 조용히 지나갑니다. 음식 냄새도 웃음소리도 없는 집은 그저 쓸쓸하기만 합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눈치만 보며 조용히 밥상을 차리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남편은 자주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지내자, 잊고 살자. 그 말이 맞는 줄은 알지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정리되진 않더군요. 새벽마다 눈이 떠지면 가슴 한편이 허전하고 가끔은 멍하니 위층을 바라보다가 한숨만 쉬게 됩니다. 남편은 여전히 든든한 존재로 곁에 있어줍니다. 함께 시장을 보러 다니고 동네 산책을 나가면 그나마 웃을 일도 조금 생기곤 합니다. 가끔씩은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옛날 이야기를 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해요.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했을까? 왜 그렇게 미움받을 존재였을까? 그럴 때마다 남편은 말합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 잘하려다 그런 거야. 내 마음을 몰라준 거지. 그 말이 위로가 되긴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더군요. 가끔은 혼잣말을 하듯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제가 너무 지나쳤던 건 아닐까? 제 방식만이 옳다고 믿었던 건 아닐까? 그런데 아무리 돌이켜봐도 저는 그저 정을 나누고 싶었고 가족이란 이름 아래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싫다고 할 만큼 큰 잘못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엔 거리라는 게 필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거리를 아예 담장처럼 쳐놓고 문도 닫아버리는 건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에게 바람이 있다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는 건 아닙니다. 그저 언젠가 며느리가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날 식탁에 마주 앉아 제 정성을 무시했던 그 순간을 시간이 지나면 한 번쯤은 떠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완벽하진 않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고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잘 안 하는 편이라 대부분의 연락은 아들을 통해서 오곤 했지요.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돼요? 잠깐만 들르게요.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전화를 끊더군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안부 인사면 좋겠지만 예전처럼 반가운 얼굴로 찾아올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둘 다 표정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러운 얼굴이었고 며느리는 딱딱하게 굳은 얼굴이었어요. 어색한 공기가 흘렀고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은 먹었니? 밥 좀 차릴까? 아들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
그냥 할 얘기 있어서 온 거야. 그러곤 저와 남편을 식탁 앞에 앉히더군요. 그렇게 앉자마자 아들이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분가하려고 해요. 아파트 하나 보러 다니고 있는데 계약금이 좀 부족해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 말에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분가, 아파트, 계약금.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도 잠시 말이 없더군요. 대신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애도 생각 중인데 솔직히 여기선 불편해요. 아무래도 위아래 사는 것도 그렇고 생활 패턴도 다르고. 며느리의 말투는 예의 바른 듯 했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성급기가 느껴졌습니다. 함께 살기 싫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한 준비는 이미 다 해놨다는 듯 대출 이야기며 잔금 일정까지 차분히 설명하더군요. 결국 부족한 금액을 우리에게 채워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이사 가겠다는 거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 말이야. 지금 선계약금만 넣어야 하는데 한 9천 정도 부족하거든. 9천 그 큰 돈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 부탁하는 말투에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무거운 침묵 끝에 물었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갚을 거냐? 그냥 주면 끝나는 거냐? 아들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아니, 나중에 형편되면 갚을게요. 형편이 되면 갚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엔 안 갚겠다는 거나 다름없는 말이었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평생 부탁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이 낳고 자리 잡으면 천천히 드릴 수 있죠. 그 말에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지금 너희가 우리한테 하는 이 말,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구나. 우리가 너희한테 그렇게 당연히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니? 아들이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계속 이렇게 서로 불편하게 사는 거 결국 다 손해잖아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너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우리는 뭐니? 너희가 문 닫고 밥 먹을 때마다 웃음소리 하나 없이 조용히 살고 있는 우리 마음은 뭐가 되니? 그래도 참고 지내왔는데 이제는 돈까지 달라고 하는 게 참 기가 막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됐다. 그만하자.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거든요. 내가 결혼할 때 시댁이 뭐 해줬느니 안 해줬느니 그런 말 안 하고 조용히 준비해줬다. 그때도 우리 허리 휘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젠 분가하겠다고 우리한테 아파트 계약금까지 요구하니?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아들은 말없이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싸늘한 공기만 흐른 채 둘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남기고 간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거실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9천만 원 평생 벌어 모은 돈을 아들이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갚겠다는 말 한마디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남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젠 우리를 필요로 할 때만 찾는구나. 이 일은 그저 분가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엔 어떤 일이 닥칠지 저도 두렵기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일은 마음에서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잠을 자도 새벽마다 눈이 떠졌고 남편과도 대화가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저녁 밥상 위엔 반찬 몇 가지만 놓이고 식사 시간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말은 안 했지만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아들이 남긴 그 말 한마디 생각해 보세요는 제 귓가에 맴돌았고 마음속에선 수천 번이나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토요일 오후였어요. 밖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고 제가 문을 열었죠.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어요. 며느리는 오랜만에 화장까지 하고 왔더군요. 아들은 무표정했고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이야기 좀 정리하러 왔어요. 말투부터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결정을 받아내러 온 사람들 같았어요. 저는 마음이 싸해졌지만 아무 말 없이 둘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남편도 의자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이 앉은 자리는 이상하리만치 무거웠고 조용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생각해봤어요. 부모님께 무리한 부탁드리는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요. 아파트가 괜찮은 조건으로 나왔는데 이번 달 안에 계약해야 하거든요. 며느리가 바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진짜 열심히 살 자신 있어요. 애 생기기 전에 집 장만해두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대출이자랑 월세 생각하면 차라리 지금 좀 무리해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결국 요지는 같았습니다. 돈을 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 건데?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9천은 계약금이고요. 이사 준비하려면 추가로 1천만 원 정도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가전이랑 가구도 새로 사야 하고 전체적으로 1억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놀라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늘어난 금액이었습니다. 계약금도 감당이 안 되는데 준비비까지 포함하면 1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어요. 남편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돈이 우리한테 어디 있다고 생각하니? 너희가 우린 뭘로 보고 이런 얘기를 하니? 아들은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부모님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다른 집은 다 도와준다잖아요. 시골 내려가면 땅도 팔고 형편 안 좋아도 어떻게든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 속을 뒤집었습니다. 다른 집과 비교한다는 말, 그런 말을 저희 앞에서 한다는 게 너무 괘씸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죠. 그럼 그런 집 찾아가서 도움받아. 여긴 그런 집 아니야. 내가 알잖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 집에선 못 살겠어요. 솔직히 처음부터 많이 불편했어요. 문만 열면 서로 눈치 보이고 부엌도 하나라 밥 해먹기도 불편하고요. 계속 이렇게 살면 저도 지쳐요.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쌓아온 감정이 그 말 한마디에 모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됐다. 너희 마음 다 알겠다. 근데 우리 돈 없다. 모아둔 것도 없고 노후 생각하면 지금 가진 것도 불안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어요. 그럼 저희더러 그냥 월세 살면서 고생하라는 말씀이세요? 이 빌라라도 팔면 되잖아요. 저는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고생해봐야 고마움을 아는 거야.
세상에 처음부터 다 가진 사람이 어디 있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해. 부모 돈으로 시작하면 편할 수 있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가 중요한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가볼게요. 그 말만 남기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기력도 없었고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TV를 다시 켰고 저는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엔 또 무슨 요구가 올지, 이번엔 무슨 말을 듣게 될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이 갈등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었고 제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일주일 넘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늘 그렇듯 며느리는 전화를 먼저 걸어오는 일이 없었고 아들도 어색한 기색이 느껴졌는지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이제 정말 멀어지는구나 하는 쓸쓸함도 들었고요. 그런데 그 조용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남편과 함께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들 부부였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현관에 아들과 며느리가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왔니? 무슨 일로? 제가 말꼬리를 흐리며 물었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바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신발을 벗고 뒤따랐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자마자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계약했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계약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남편도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계약금은 대출이랑 제 월급에서 어찌저찌 마련했어요. 근데 중도금이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려고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제는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랑 상의도 없이 계약부터 했다는 거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상의했어도 반대하실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시간이 없어요. 애 생각하면 지금이 아니면 늦어요. 남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 돈 준다는 확신 없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냐? 혹시라도 안 주면 이 약금은 어쩔 건데? 그때 며느리가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빠랑 이야기 많이 했어요.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지. 근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기대해보자고 했어요. 부모님이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해본다 마치 우리가 거절하면 무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 너희 줄 수 있는 돈 없어. 생활비 겨우 맞춰가며 살고 있어. 앞으로 병원비며 노후 비용 생각하면 빠듯해.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저희더러 그냥 여기서 계속 살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어머니랑 더는 못 살아요. 아침마다 눈치 보이고 밥 차릴 때마다 불편해요.
문 닫고 조용히 밥 먹는 것도 이제 한계예요. 그 말에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얘기 끝나고 나면 꼭 뒤돌아가서 우리 흉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럼 왜 결혼하고 우리 집 들어왔니? 그때는 같이 살겠냐고 물어보니 감사하다고 했잖아. 이렇게 사람이 바뀌니? 나도 불편한 거 참았어. 너랑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면서도 불편한 내색 안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아들은 입을 다문 채 눈을 피했고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도 말없이 한숨만 쉬었습니다. 지금 너희가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부모한테 돈 빌려주는 게 아니라 줘야 한다는 말이야. 안 주면 나쁜 부모 되는 거고. 그 말에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세상에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없죠. 그냥 도와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잖아요.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했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봉인이 돈이 어디서 나와? 너희가 하는 이 말들 다 계산하고 온 거잖아. 내 엄마 아빠는 뭐 하셔? 왜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해? 아들은 그제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할 만큼 했잖아요. 생활비도 드렸고, 그 말에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그랬지. 근데 그걸 이렇게 내밀면서 돈 달라고 하면 우리가 뭘로 느껴지겠니? 자식이 아니라 그냥 지갑이구나 싶다. 남편이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서도 슬퍼서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존재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그날 결국 아무 결론 없이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난 뒤 남편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켠엔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자식이 맞나? 그날 밤 저는 늦도록 불을 끄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갈등은 이제 더 이상 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관계를 끊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저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또다시 아무 말 없이 연락이 끊겼고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오히려 편치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그날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아들의 표정, 며느리의 말투, 남편의 침묵 다 떠오르며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엔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계약금 날아가게 생겼어.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 거였어요. 상의도 없이 벌인 일이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아직 중도금 날짜 안 지나서 살릴 수 있어. 그 말에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그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아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넌 지금 집안 말아먹고 싶어서 환장했냐? 어디서 돈이 나와? 너희 형편 모르냐?
지금 우리 노후가 걸려 있어. 그걸 알고도 돈 달라고 찾아와. 아들은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오늘부로 끝이다. 이 집에서 얻어먹고 자란 거 다 잊었어. 너, 우리가 평생 너한테 다 퍼줘야만 되는 존재냐? 그 순간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약금 날아가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벌인 일이잖아. 왜 우릴 질질 끌어들여? 더는 못 참아. 너희 부부 이 집에서 한 푼도 받을 생각하지 마. 그리고 당장 이사 준비해. 이번 달 안에 나가.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남편 옆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감이 안 잡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너무했다. 부모가 뭘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아는 내 태도. 이제 못 보겠다. 가서 내 힘으로 살아봐. 다 컸으면 책임도 져야지. 세상 물정 모르고 사는 너 같은 놈. 더는 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아들은 말없이 일어나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나 크게 울렸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감돌았고 남편은 식탁에 털썩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달 뒤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계약금을 포기하고 중도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됐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보증금 적은 원룸 같은 월세집을 전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직장을 옮겼고 아들은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듣고도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안타까운 일이었고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었고 너무 많이 실망해서였을까요? 남편은 그날 이후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멍하니 화면을 보지 않을 때가 많았고 저도 밥을 차리며 자꾸 손이 멈췄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우리의 아들이었을까? 가족이란 이름 아래 모여 살았던 날들이 너무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의 욕심, 당연하다는 오만함이 가족이라는 끈을 이렇게 쉽게 끊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언제나 함께 가는 건 아니라는 걸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으면 가족도 타인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는 걸요. 창밖에는 또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가 그 아이들 사는 월세집 창문에도 내리고 있을까요? 저는 그저 더 이상 상처 주고받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심으로 미안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아들 부부가 떠난 이후 우리 집은 오랜만에 고요했습니다. 어색한 말 한마디 없이 식사를 마치던 시간도 각자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살던 분위기도 이제는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적막함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탁 트이는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을 정리하며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파 밑에 떨어져 있던 장난감, 부엌 구석에 쌓여 있던 어린이용 식기들, 방문 뒤에 걸려 있던 작은 가방 모두 꺼내어 정리하면서 우리는 묘한 평온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이나 다녀올까?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 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만 해온 사람이 그런 말을 먼저 꺼낼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장난처럼 말했어요. 여행이요? 당신이요? 남편은 쑥스럽게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좀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짐을 싸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경주. 젊었을 때 한 번 가보고 그 뒤론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보는데 어찌나 마음이 설레던지요. 마치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남편은 창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랑 이렇게 여행 가는 거 우리 결혼하고 처음인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함께 살았는데 정작 둘만을 위한 시간은 한 번도 갖지 못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경주에 도착해서는 대릉원부터 돌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고분들 사이를 걷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머리를 흩날리고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더군요. 남편은 오랜만에 카메라를 들고 제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여보, 여기 봐봐, 웃어봐. 그 말에 저는 민망해서 웃었고 남편은 연신 셔터를 눌렀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은 오랜만에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날 저녁에는 황리단길에 있는 작은 한식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앉아 따끈한 불고기 정식을 먹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기 음식 맛 괜찮네. 다음엔 자주 와야겠어.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음엔 우리 한 달 살기 어때요? 한 번쯤은 그렇게 살아봐도 되잖아요. 남편은 눈이 동그래지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볼까?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은 불국사에 들렀습니다. 돌계단을 오르며 숨이 찼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부처님 앞에 서서 저는 조용히 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둘이서 평온하게 살게 해주세요. 남편도 눈을 감고 기도하더군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행 마지막 날 남편과 함께 동궁과 월지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연못에 달빛이 비치는 풍경은 그야말로 황홀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앞으로 우리 인생은 웃으면서 살자. 다른 누구도 말고 우리 둘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참아왔던 슬픔과 억울함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 뒤에 웃음이 따랐습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정말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남편은 조용히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실패한 부모는 아닙니다. 아들에게 줄 만큼 줬고 며느리에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젠 미련을 내려놓고 우리 둘의 인생을 살아도 되는 거겠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바닷가도 가고 산에도 오르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며칠씩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며 우리는 다시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소식은 간혹 지인들을 통해 들을 뿐이지만
굳이 다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가겠지요.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남편의 손,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는 그 고요한 시간들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삶은 늘 계획대로 흘러가진 않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 저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행복 속에서요.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